지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15년 전 일본에서 사라진 야생 백로와 수달이 다시 나타났다는 보고에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청계천? 인위적 조경일 뿐이라 믿던 외국 PD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서울로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목격한 자연의 기적은 예상 그 이상이었고 청계천이 단순한 인공 하천이 아닌 생명의 심장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장소를 멸종 위기 동물들의 안식처로 만들었는가?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자연이 되살아났다 할 수 있는가? 그 놀랍고도 경이로운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라라 윌리엄스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에서 환경생태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지난 20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멸종과 파괴만을 기록해왔습니다. 아마존에 불타는 숲, 오염으로 죽어가는 겐지스강,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말이죠. 그런 제가 왜 서울에 오게 되었냐고요? 정말 어이없는 뉴스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청계천에 백로와 수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 동료들이 보내준 기사를 보는 순간 코웃음이 났습니다. 개발에만 미친 도시 서울에 무슨 야생동물이? 저는 이미 서울이 어떤 도시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콘크리트 정글, 끝없는 아파트 단지, 빨간 네온 사인들로 가득한 곳이죠. 그런 곳에 멸종위기 동물들이 돌아왔다니요. 누가 봐도 관광객 유치용 쇼였습니다. 분명 인위적으로 풀어놓은 거야. 한국 정부의 전형적인 홍보용 이벤트일 뿐이지.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2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진짜 생태계 복원은 최소 50년은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야생동물이 도심으로 돌아온다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런던의 템스강만 봐도 그래요. 산업혁명 이후 200년 넘게 오염됐던 강이 깨끗해지는 데만도 30년이 걸렸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예산과 기술을 투입한 결과죠. 하물며 서울 같은 메가시티에서 단기간에 생태계가 복원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제 연구소 소장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보라고 하더군요. 유럽연합에서 도시 생태복원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데 서울 사례를 검증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클라라, 가서 정확히 뭔지 파악해와. 허위 정보면 즉시 리포트하고. 저는 냉소적인 마음으로 인천공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이번에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기록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보고서 제목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생태복원의 허구성에 대한 실증 분석. 10시간 반의 비행시간 내내 저는 한국 정부의 거짓 홍보를 폭로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인공적인 환경에서는 야생동물이 절대 정착할 수 없다는 기존 연구 자료들, 도심 개발과 생태계의 상충관계를 증명하는 데이터들 말이죠.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작년에 중국의 한 도시에서 비슷한 사기를 당했거든요. 인공습지에 철새들이 돌아왔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알고 보니 전부 사육장에서 기른 새들을 방사한 거였어요.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학자로서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의심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과장된 홍보에 또 속을 순 없었거든요. 특히 한국은 경제 발전 속도만큼이나 환경 파괴도 빨랐던 나라로 알고 있었어요. 한강의 기적 뒤에 숨겨진 환경 오염 문제들을 이미 논문으로 읽어봤거든요. 김포공항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건 여전히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뿐이었거든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스며드는 스모그,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이런 환경에서 야생동물이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말이 될까요? 서울역 근처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청계천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산책로, 적당한 수심의 물길, 중간중간 설치된 징검다리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런 인공적인 환경에서 진짜 야생이 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시청 환경정책과에서 파견된 김민수 연구원이 안내를 맡았어요. 한국어를 못하는 제게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 주더군요. 클라라 박사님, 오늘 운이 좋으시면 백로를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운이라니요. 진짜라면 운에 의존할 필요가 없죠. 야생동물은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거든요. 청계광장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걸었어요. 아침 햇살이 물에 반사되면서 꽤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깔끔하게 정비된 인공 하천이었거든요. 여기 물은 어디서 오는 거죠? 한강에서 끌어올린 물과 지하수, 빗물을 정화해서 사용합니다. 역시 인공적이네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 펌프로 끌어올린 물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야생동물이 정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였어요. 김민수 연구원이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저기 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저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어요. 청계천 중류 지점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물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얀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새였어요. 백로였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나 되었어요. 저건 분명 관광객 유치용으로 풀어놓은 새겠지. 저는 여전히 불신했어요. 하지만 쌍안경으로 자세히 관찰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새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물고기를 잡는 방식, 경계하는 자세, 서로 간의 거리 유지. 이 모든 게 야생 백로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었어요. 특히 한 마리는 물속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몰입한 채로요. 그러다가 번개처럼 빠르게 부리를 물속에 꽂더니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올렸어요. 진짜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사육된 새라면 절대 저런 완벽한 사냥 실력을 보여줄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김민수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백로들은 작년부터 여기 정착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마리였는데 지금은 10마리까지 늘어났어요. 번식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올해 봄에 새끼들도 확인됐어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단순히 풀어놓은 새라면 번식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번식을 한다는 건 그 환경을 안전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백로 한 종만으로는 생태계 복원을 증명할 수 없어요. 진짜 건강한 생태계라면 다양한 종들이 함께 살아야 하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어떤가요? 백로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수달과 담비도 확인됐어요. 어제 무인 카메라에도 찍혔거든요. 수달이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수달은 백로보다 훨씬 까다로운 동물이거든요. 깨끗한 물은 물론이고 충분한 먹이, 안전한 서식지가 모두 갖춰져야 살 수 있어요. 특히 도심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죠. 정말인가요? 증거를 볼 수 있을까요? 김민수 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영상을 보여줬어요. 어젯밤에 촬영된 적외선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청계천 상류 지점에서 물장구 치는 작은 동물이 보였어요. 수달이 맞았습니다. 그 특유의 유선형 몸매와 물속에서의 민첩한 움직임. 절대 틀릴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혼자가 아니라 새끼와 함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이네요. 네, 어미와 새끼 2마리입니다. 올해 태어난 것 같아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서울 도심에서 수달이 새끼를 낳고 키우고 있다니요. 이건 그냥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완전한 생태계 회복을 의미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일까요? 혹시 정교한 연출은 아닐까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철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김민수 연구원과 함께 청계천 전 구간을 샅샅이 돌아다녔습니다. 박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흔적을 보여드릴게요. 김민수 연구원이 저를 청계천 상류 쪽으로 안내했어요.
물가 근처 바위 위에 뭔가 검은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기엔 그냥 쓰레기 같았어요. 이게 뭐죠? 수달 배설물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스프레인트라고 하죠. 저는 즉시 무릎을 꿇고 자세히 관찰했어요. 20년간 야생동물을 연구한 경험상 배설물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거든요. 냄새부터 맡아봤습니다. 수달 특유의 비린내가 확실히 났어요. 언제 것 같나요? 어제 저녁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거든요. 저는 샘플을 채취했어요. 나중에 런던으로 가져가서 정밀 분석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야생 수달의 것인지 사육 수달의 것인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먹이 성분과 기생충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배설물 주변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젖은 진흙 위에 찍힌 수달의 앞발과 뒷발 자국이었습니다. 이건 연출할 수 없는 증거네요. 발자국의 크기와 모양, 보폭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특히 뒷발에 있는 물갈퀴 자국은 절대 가짜로 만들 수 없는 부분이죠. 저는 사진을 여러 장 찍고 정확한 치수를 재었습니다. 김민수 연구원이 또 다른 장소로 안내했어요. 청계천 중류 지점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 앞이었습니다. 여기서 단비도 확인됐어요. 지난주에 촬영된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분명히 단비였습니다. 그 특유의 노란 목털과 민첩한 움직임이 확실했어요. 더 중요한 건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단비가 물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경계 자세를 취하더니 재빨리 숨어버렸어요. 완전히 야생동물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사육된 동물이라면 절대 저런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든요. 이 단비는 어디서 온 걸까요? 북한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계천과 북한산 사이에는 여러 개의 생태 통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생태 통로요? 이건 정말 체계적인 접근이었어요. 단순히 하천만 복원한 게 아니라 주변 산림과의 연결까지 고려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몇 가지 증거만으로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정교하게 계획된 조작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이주시킨 건 아닌가요? 다른 지역에서 잡아와서 풀어놓은 거라던지요. 김민수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냥 환경만 조성하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럼 이 동물들이 스스로 찾아온 거라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되고 수질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돌아온 거예요.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동물들이 스스로 돌아온다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그때 김민수 연구원이 제안했어요. 박사님, 내일 북한산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 더 놀라운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북한산에 뭐가 있는데요? 사냥입니다. 한국의 천년 기념물이죠. 멸종 위기종인데 최근에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냥이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였어요. 사냥은 한국에서 거의 멸종 단계까지 갔던 동물이거든요. 그런 동물이 서울 근교에서 번식하고 있다니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사냥을 볼 수 있다면 이 모든 의혹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냥은 절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동물이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김민수 연구원과 함께 북한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이런 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사냥을 볼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요즘 자주 목격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1시간쯤 올라가니 김민수 연구원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여기서부터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사냥들이 사람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조심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깨끗한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맑은 공기, 울창한 숲, 깨끗한 계곡물 소리까지.
이런 곳이 서울 근처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기 보세요. 김민수 연구원이 조용히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고 그 방향을 봤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위와 나무들 뿐이었어요. 어디 있는 거죠? 절벽 중간쯤 봐보세요. 갈색 털의 동물이 있을 겁니다. 저는 더 자세히 봤어요. 그러다가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바위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동물이었어요. 바로 사냥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저도 모르게 영어가 튀어나왔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거든요. 절벽 위에서 사냥 한 마리가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냥 한 마리가 더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총 3마리의 사냥이 절벽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족인 것 같네요. 네, 어미와 새끼들입니다. 올해 태어난 새끼들이에요. 저는 쌍안경을 통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어미 사냥이 새끼들을 지키려고 경계하는 모습, 새끼들이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모습, 모든 게 완벽한 야생의 모습이었어요. 특히 한 새끼가 절벽을 타고 오르내리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바위벽을 마치 평지처럼 뛰어다니더군요. 이런 민첩함은 절대 사육 환경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연출 불가능하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조련사라도 사냥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절벽에서 뛰어다니는 건 생명을 건 일이니까요. 언제부터 여기 살고 있는 건가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한 마리도 보기 어려웠거든요. 김민수 연구원의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청계천 복원과 북한산 사냥 증가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혹시 이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닐까요? 청계천과 북한산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된 건가요? 생태 통로를 통해서요. 중간중간 도로나 개발구역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동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요. 이제 조금씩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청계천만 복원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생태계 네트워크를 구축한 거였습니다. 산에서 강으로, 강에서 다시 산으로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정말 체계적이네요.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 봅니다. 한국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적인 복원이 아니라 전체를 연결하는 거죠. 저는 사냥들을 계속 관찰했어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어미가 새끼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건 진짜 야생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렇게 완벽한 생태계 복원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북한산에서 내려와 저는 청계천 복원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김민수 연구원이 저를 청계천 박물관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여기 자료들을 보시면 청계천 복원이 얼마나 특별한 프로젝트였는지 아실 거예요. 박물관 안에는 복원 과정을 담은 수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나라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게 정말인가요? 5,000번의 상인 면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청계천 주변에서 장사하던 상인들과 일일이 면담을 했어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5,000번이면 하루에 10명씩 만나도 1년 반이 걸리는 숫자거든요. 보통의 개발 프로젝트라면 공청회 한두 번으로 끝냈을 텐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방식을 택한 건가요? 효율성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김민수 연구원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가든 파이브라는 대형 상가로 상인들을 이주시키면서 임대료를 10년간 보장해준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주 비용과 새로운 가게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파격적이네요.
보통은 보상금만 주고 끝나는데요.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정이요? 저는 이 단어가 낯설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았어요. 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냥 계약 관계가 아니라 진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죠. 저는 다른 전시물들을 계속 살펴봤어요. 복원 과정에서 나온 문화재들을 어떻게 보존했는지,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과 먼지를 어떻게 최소화했는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었어요. 복원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지켜볼 수 있도록 관람 데크를 설치했고 정기적으로 설명회도 열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투명성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사회적 실험이었습니다. 효율성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경제성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실제로 생태계 복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민수 연구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청계천을 아끼게 되었거든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존중받았다고 느끼니까요.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생태계 복원의 성공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복원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청계천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쓰레기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도 주워가더라고요. 진짜 내 강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물과 완벽한 시설만으로는 야생동물들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보호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상상도 못한 방식이네요. 효율성보다 과정을 택했다니요. 한국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보다는 제대로를 선택한 거죠. 저는 전시된 사진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봤어요. 복원 과정에서 웃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완공식에서 감격해하는 상인들의 표정. 모든 게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왜 청계천에 야생동물들이 돌아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온 저는 청계천의 기적이 정말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김민수 연구원과 함께 한강 지류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수달을 직접 관찰할 계획이었거든요. 여기서 위장 텐트를 치고 기다려봅시다. 운이 좋으면 수달 가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강변에 작은 관찰용 텐트를 설치했어요. 오후 3시쯤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야생동물 관찰에서 첫날의 성과를 보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혼자서 강가에 와서 뭔가를 하고 있더군요. 저 아이 혼자 온 건가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이 동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강가에서 놀거든요. 물의 깊이나 위험한 구간을 잘 알고 있어요. 아이는 강가에 앉아서 작은 오리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노란색 플라스틱 오리였습니다. 물에 띄웠다가 건져 올리기를 반복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오리 인형이 아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물살에 휩쓸려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오리야, 돌아와. 아이가 애타게 부르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저는 나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김민수 연구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더 기다려봐요. 왜요? 저 아이 도와줘야 하지 않나요? 잠시만 보세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의아했지만 계속 지켜봤어요. 오리 인형은 물살을 타고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아이는 강가에서 계속 손을 뻗으며 울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물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수달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만 봤던 그 어미 수달이었어요.
수달이 오리 인형 쪽으로 헤엄쳐 갔어요. 그리고는 주둥이로 오리를 살짝 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쪽으로 천천히 밀어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야생동물이 인간의 물건을 되돌려주는 행동을 하다니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달은 계속해서 오리 인형을 아이 쪽으로 밀어줬어요. 마치 의도적인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몇 분 후 오리 인형이 아이가 손 닿는 곳까지 왔어요. 오리야, 돌아왔다. 아이가 기뻐하며 오리 인형을 건져 올렸어요. 그리고는 물속을 들여다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달아. 수달은 잠깐 물 위로 머리를 내밀어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냥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20년간 야생동물을 연구하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 봤거든요. 김민수 씨, 방금 본 게 정말인가요? 네,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수달들이 사람과 교감하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글쎄요.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의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달이 명백히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거였어요. 아이를 도와주려는 마음으로요. 이 아이 이름이 뭔가요? 솜이에요. 이 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죠. 어릴 때부터 여기서 놀았어요. 솜이라는 아이가 오리 인형을 꼭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청계천의 기적은 기술이나 예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연을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동물들에게도 전해진 거였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이요. 솜이와 수달의 만남을 목격한 후 저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즉시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이 영상을 만들 건가요? 동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지 않나요? 김민수 연구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솔직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감정적인 접근을 경계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사실을 기록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아무리 믿기 어려운 일이라도요. 저는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편집 작업을 했어요. 백로들의 사냥 장면, 수달 가족의 일상, 북한산 사냥들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솜이와 수달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서울의 기적, 마음이 부른 야생으로 정했어요. 처음에는 좀 감상적인가 싶었는데 제가 경험한 일을 가장 잘 표현하는 제목인 것 같았거든요. 영상을 완성하고 나서 저는 먼저 런던의 동료들에게 보여줬어요.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클라라, 이게 정말 조작 없는 영상인가? 너무 완벽해서 믿기 어려운데. 내가 직접 촬영한 거야. 한 프레임도 조작하지 않았어. 동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냥들이 절벽을 뛰어다니는 장면은 절대 연출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건 한 달 후였어요. 처음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회수가 1000명도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영상이 난리 났어요. 김민수 연구원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조회수가 10만 명을 넘었다는 거였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고요. 한국 정부의 조작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감동했다는 반응이었어요. 특히 솜이와 수달의 장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의 방식을 자기 도시에도 적용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런던시에서 템스강 복원 프로젝트에 자문을 요청하고 싶다고 하네요. 베를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슈프레강 생태복원에 한국 방식을 적용해보고 싶다고요. 심지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콘크리트로 덮인 로스앤젤레스 강을 복원하는데 서울 모델을 참고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린피스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환경단체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클라라 박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린피스에서는 서울 청계천을 세계 도시 재생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효율성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기술보다 사람의 마음을 우선한 접근 방식이 성공 비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정부의 홍보용 이벤트라고 냉소했는데 알고 보니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새로운 철학이었던 거예요. 김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저야말로 고맙죠. 박사님 덕분에 우리의 방식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으니까요.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어서면서 저는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20년간 멸종과 파괴만 기록하던 제가 이제 희망을 기록하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효율성만 추구하던 서구식 사고에서 벗어나 진심과 과정을 중시하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런던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기로 한 거였습니다. 한국의 생태보건 철학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여기 남을 거예요? 김민수 연구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런던에서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형 생태보건 모델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요. 사실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학까지. 하지만 저는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진짜 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출근 날 저는 새로운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만났어요. 한국인 연구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엔 언어 문제가 걱정되었는데 다들 영어를 잘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클라라 교수님, 앞으로 어떤 연구를 계획하고 계세요? 청계천이 성공한 진짜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요. 저는 청계천 복원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소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요. 특히 정의라는 한국적 개념이 어떻게 생태복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했습니다. 몇 달간 연구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철학에 있었습니다. 효율성보다 과정을, 속도보다 소통을, 기술보다 진심을 우선시하는 접근 방식이었어요. 이건 혁명적인 패러다임이에요. 저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감탄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이었거든요. 5,000번의 면담, 10년간의 임대료 보장, 시민 참여 프로그램까지. 모든 게 사람을 중심에 둔 접근이었어요. 연구 논문을 네이처에 투고했을 때 에디터들도 놀라워했어요. 이런 사례는 처음 봅니다. 정말 흥미로운 연구네요. 논문이 게재되면서 전 세계 학자들의 관심이 쏟아졌어요. 특히 감정적 생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기술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정과 애착을 중시하는 생태복원 방법론이었어요. 클라라 교수님,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김민수 연구원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저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1년이 런던에서의 20년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는 청계천을 혼자 걸어보았어요. 1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의심과 냉소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경외감과 감사함으로 가득했어요. 물가에서 여전히 백로들이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수달도 살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게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난 곳이었어요. 서울은 강을 복원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복원했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청계천의 성공 비결이 뭔지요. 기술이나 예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자연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자연에게도 전해진 거였어요.
백로도 수달도 사냥도 모두 그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었습니다. 효율보다 사람을, 기술보다 진심을 택한 한국만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열쇠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따뜻한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